지난 시간까지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계몽의 변증법을 좀 다 정리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몽의 변증법, 제가 이 강의의 제목을 뭐 상처와 그 다음에 유리병 속의 악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계몽의 변증법 부분을 통과를 한다면 그게 어떤 상처 개념으로 좀 정리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 계몽의 변증법 그 서문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듯이, 그러니까 그 인류가 굉장히 그 지난한 세월을 자연과 관계 맺으면서 아도르노의 그런 말을 그대로 빌리면 유보 없는 행복을 유보 없는 행복이 가능한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자 했고, 그러한 세상을 구축하고자 했지만, 이제 그 끝에서는 다시 한번 그 맹목적인 자연 상태,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그런 맹목적인 상태로 퇴행해버리거나 아니면은 쇠퇴해버린. 그래서 그 말을 이제 아도르노는 자연으로의 몰락이라고, 그래서 자연 지배를 통한 자연으로의 몰락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투어페어 팔렌하이트 두것이 나투어페 헤어슝, 그래가지고 자연을 지배함으로써 오히려 자연으로 페어 팔렌된다고 하는 것은 퇴락한 채로 다시 종속되어 버린다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 같은 것들이 이렇게 허물어져 가지고 이렇게 허물어 내리거나 아니면 죄악에 그 보통 페어 팔렌이라는 말을 성경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죄에 빠진다고 보통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쓰는 말인데, 그런 나쁜 상태로,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것, 거기서 자연으로 다시 몰락해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나쁜 상태의 자연으로 다시 빠져들어가 버렸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외적 자연을 개선하고자 했던 프로젝트였던 그런 문명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결국은 이제 상처를 껴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문명화의 그 주체 역할을 했던 그런 개인들도 결국은 이제 상처를 이제 껴안게 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문명의 상처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주체의 상처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문명화의 과정 아니면은 주체화의 과정이라는 그런 말로 계몽의 변증법을 통해서 설명을 쭉 드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잘 설명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러한 것이 이제 계몽의 변증법이 제시하고 있는, 그래서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거 원어로는 디알렉틱 데어 아우프 클레룸인데, 이 디알렉틱이라고 하는 거, 이 변증법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이 적어도 계몽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는 바로 다름 아닌 왜 문명화 과정이 자연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그리고 행복을 구가하고자 했던 자유가 다시 영어와 그 다음에 그런 희생의 그런 제도 속으로 빠져들었나, 이런 문제로 볼 때 굉장히 불행한 변증법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몽의 변증법에서는. 그래서 그런 그 계몽의 변증법 전체를 이제 상처의 개념으로 정리를 해 놓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상처를 받았나, 그리고 어떤 상처를 껴안게 되었나, 그리고 그 상처를 껴안는 데 있어서 아도르노는 또 그 말을 그 종교적 용어를 빌려서 죄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나, 바로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고 본다면, 오늘 좀 정리를 해볼 그런 부정변증법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네가티베 디알렉틱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변증법은 말하자면 치유로서의 그런 이제 변증법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상처를 이제 어떻게 치유해낼 것인가라고 할 때, 그 치유가 이제 사유의 영역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 이 사유의 영역에서 얘기가 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어떻게 그 치유가 가능한가, 그 치유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는 어떤 사유인가, 이제 그거를 얘기하기 위한 것이 소위 부정변증법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도르노의 그런 책 중에서 가장 그 철학적인 이제 그러한
사변성을 안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특히 이제 칸트 철학이나 아니면 헤겔 철학이나 특히 이제 마크스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면서 특히 이제 형 이상학에 대한 그런 전통적 형 이상학에 대한 비판, 그리고 바로 이런 헤겔에 의해서 독일 철학으로 정착되었던 그런 이데알리즘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상주의 철학을 혹은 주체 위주의 철학을 소위 그런 마크시즘적인, 다시 말하자면 유물론적인 철학으로 이제 이동시키려고 하는, 그렇지만 소위 어떤 그런 푼다멘탈한, 말하자면 원칙적인, 아니면 근본적인 그런 유물론이 아니라 그런 근본적인 유물론이 역사에 의해서 특히 이제 러시아 혁명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스탈린 체제로 완전히 파시즘으로 이제 건너가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소위 공산주의 영역에서는 마크스의 그런 원론적인 그런 유물론을 실천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 결과가 스탈린 체제라고 하는 그런 파시즘 체제로 이제 건너가는 모습을 보았고요. 그리고 유럽권에서는, 서구 유럽에서는 소위 68 운동이나 이런 변혁을 위한 그런 운동이 또다시 자본주의적인 그러한 시장 체제 내지는 아니면 권력 체계에 의해서 다시 무효화되는 그런 아픔을 껴안으면서 소위 신좌파라고 하는 유물론을 포기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바로 근본적인 그런 유물론을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주의라는 말은 사실 잘 어울리지 않는데 그 이전에 수정주의라는 말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걸 신좌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신좌파, 다시 말하자면 유물론과 그 다음에 자본주의와의 관계를 새롭게 재구성해내고 현실에 맞게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바로 이 유물론적 희망을 또한 그런 형이상학적인 그런 영역과 반드시 이분법적으로만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시도가 이제 신좌파의 어떤 시도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아도르노도 그 영역에 이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도르노에게는 근본적으로 이제 주체 철학적인 그런 측면이 아주 강하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세계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물질 관계도 잘못되긴 했지만, 그러나 이데올로기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하면 우리의 의식 관계가 지금 이 세계를 이제 살만하지 못한 그런 억압사회, 아니면 희생을 지속적으로 이제 담보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사회로 만들고 있는 중요한 그런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다름 아닌 이런 정신 영역에 대한 비판과 그다음에 물질 영역에 대한 비판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도르노가 얘기하는 바 유토피아라고 얘기되고 있는 그러한 물론 우상금지로 해서 그것이 어떤 세상이다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바로 자유와 행복이 가능한 인간이 원래 목적으로 삼았던 계몽의 목적이 실현되는 그러한 세상으로 이제 도착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부정변증법이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이제 아도르노의 그런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유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는 그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론 그런 유물론적이기 때문에 그 사유로 이제 사유가 유토피아적인 어떤 상황에 도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물질적인 이제 상황으로 구체화되지 않으면 바로 그것은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사유에 대한 커다란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사유에 대해서 근본적인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가 사유로 끝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라고 하는 점을 항상 얘기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런 위험성이 다름 아닌 유물론의 그런 근본적인
그런 전제로부터 얘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유를 통해서 아무리 유토피아가 구축이 된다고 한들 그것이 이 세계가 구체적으로 그 유토피아로 실현되지 않는 한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 관계를 이제 바꾸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 다름 아닌 이 사유에 대한 그 성찰이다, 자기 성찰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전통적인 그런 그 사유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배적 성격을 해체하거나 아니면 전통적인 사유가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그런 이상주의적인 그런 이데올로기를 이제 해체하기 위한, 그리고 제가 계몽의 변증법에서 쭉 얘기했었던 그런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방법으로 새로운 사유가 이제 필요해지고, 이 새로운 사유를 방법론화하게 되면 그게 소위 부정변증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부정변증법은 이제 아도르노가 프랑스의 그 콜레지 드 프랑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대학이 하나 있는데, 그 대학은 무슨 학위를 주는 대학이 아니고요. 말하자면은 이제 연구 대학처럼 돼 있어서 거기서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뭐 데리다라든지 후코라든지 아니면 롤랑바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하고, 상당히 그런 그 일반 그런 그 솔본이나 아니면 파리 뭐 1대학에서 8대학까지 그 대학들과는 좀 성격이 다른 그런 대학입니다. 그래서 그 콜레지 드 프랑스에서 한 학기 동안 이제 특별 강연을 초청받아서 한 그런 강의록을 정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변증법은 제가 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 강의의 그런 성격에 따라서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 아닌 상처를 치유할 때 어떤 새로운 사유가 필요한 것이냐라고 해서 그 점에만 좀 맞춰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되게 되면 부정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몇 단계로 특징지어서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그런 페이퍼가 있는데, 제가 거기다가 그런 몇 개의 그런 파트로 지금 설명을 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부정변증법을 아도르노의 부정변증법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 몇 개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부정변증법의 근본적인 이제 그러한 정초가 있다면 바로 이제 사실 부정변증법은 한편으로 이제 인식론인데요. 그러니까 그 인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스럽게 주체와 객체의 관계에서 이제 얘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래서 그걸 주객관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 주체와 객체의 관계에서 바로 그런 하나의 인식이라고, 그러니까 인식의 대상은 또 truth죠. 진리죠, 진리.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다는 일이 이제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건데요. 아도르노가 1차적으로 이제 전통 철학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가하고 있는 중요한 모티브 중에 하나는 그것이 칸트 철학이든 아니면 헤겔 철학이든 다름 아닌 소위 물질적인 것, 혹은 사실 더 정확하게 얘기하게 되면 이제 자연적인 것, 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소위 정신과 분리되어 있는 어떤 신체적인 것, 이 부분을 기존의 어떤 그런 형이상학이나 아니면 그런 철학 체계는 늘상 바로 추상화하는 과정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다시 말하자면 그것이 객체인데 그 객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독일어로 말하면은 게레히츠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것의 권리나 자격이나 특성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자기에게 맞추어서, 다시 말하자면 동일화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맞추어서 자기화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한편으로는 추상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즉 물질적인 것을 추상화시킨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물질적인 것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적 고유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발시킨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것을 뭐냐면 개념화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화 과정 속에서 아도르노가 전통적인 그런 그 철학을 이제 이 폭력의 문제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동일화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동일화시키려고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그 대상에 대해서 폭력을 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바로 사유와 이제 폭력의 이제 착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유와 폭력의 착종이라고 하는 것은 계몽의 변증법을 통해서 소위 그런 합리성이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지배해 왔는가, 아니면은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합리화 시켜 왔는가, 아니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탈신화화 시켜 왔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다름 아닌 바로 이 물화 원칙이다. 그래서 페어띵리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화시킨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을, 고유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로 그것을 고정적인 것으로 물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것은 마음대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이는 것은 어떻게 된 거죠? 변화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마음대로 다루려면 정지시키고 딱딱하게 만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움직이는 것을 딱딱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미 움직이는 것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고유성은 이미 죽어버리게 되죠. 바로 이 과정에서 바로 이 자연 지배가 합리성에서 이루어질 때 그 합리적 사유가 그 대상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물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고 그 물화시키는 과정에서 또한 필연적으로 폭력을 이제 행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어떤 주체의 문제로 건너오게 되면 소위 그 자아라고 하는 것이, 혹은 주체적 자아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합리화를 통해서 자기 신체성이라고 하는 것, 어떤 이모션이든 아니면 그 어펙트든 말이죠. 그래서 그런 그 이모션이라고 그 감성이든 감정이든 아니면 욕망이든 이런 신체적인 영역들을 다름 아니면 고착화시키거나 물화시키는 과정을 또한 밟지 않으면 안 됐다. 다시 말하자면 그건 뭐지요? 그 자기 신체에 대해서 폭력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리고 자기 신체는 자기 일부인데 자기 일부에 대해서 바로 폭력을 가하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아도르노 말을 따르면 주체화 과정은 자기 희생화 과정이었다. 그래서 주체가 된다는 과정은 자기를 포기해버리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자기 그 폭력을 그 자해 과정이라고 또한 얘기할 수 있죠. 자기를 끊임없이 상처내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부정변증법이 다름 아닌 이제 새로운 인식에 대해서 이제 그 방법론을 추구하는 그러한 그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면, 바로 이 주객관계에서 오히려 예컨대 이게 이제 아도르노의 특별한 점인데요. 만일 주체와 객체 관계가 전통적인 철학에서 아니면 계몽의 변증법을 따라서 주체가 객체를 물화시키면서 결국은 이 물화가 주체가 객체에 대해서 폭력을 가하는 그런 구도를 갖고 있는 것이라면, 예? 그래서 이런 구도를 갖고 있는 거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을 치유하는 방식은 오히려 주체가 자기를 뭡니까?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주체의 겸손, 즉 부동화가 이러한 관계 속에서는 주체가 너무 객체에 대해서 큰 힘을 행사했었다는 그런 구도로가 이해가 된다면 당연스럽게 그것에 대한 그런 그 니게이션, 반대의 치유가 가능하다면 객체가 주체보다 더 말하자면은 어떻게 더 강조돼야 되는 이제 이러한 그런 구도를 갖지 않으면 안 될 텐데, 그러나 아도르노가 가지고 있는 이 부정변증법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 아니요 근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는, 다시 말하자면 제가 앞에서 맨 써놓은 것처럼 더 많은 주체성을 통해서 객체와 만나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객체에 대해서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그것은
주체가 물러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체가 자기를 더 강화시키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주체를 강화시킨다고 하는 것이 또한 다른 명제와 만나게 되는데 그건 뭐냐 하면 그러나 폭력적이 아니면서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죠? 폭력적이 아니면서 주체라고 하는 힘을 더 강하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바로 변증법적으로 아도르노에게서 이 강함과 약함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나중에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도대체 강함이 특히 이제 미학이론 들어가게 되면 그 이제 예술의 강함이라고 예술은 아도르노에게 하나의 주체로 여겨집니다. 이게 주체로 생각이 되는데 예술 작품 자체를 하나의 주체로 생각을 하고 예술 작품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는데 바로 이 예술 작품을 주체로 생각할 때 그 주체는 아도르노가 바로 strong subject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한 주체다. 그래서 이 강한 주체는 바로 이 강함이라고 하는 게 그러나 또 바로 그 미학이론에서 얘기되고 있는 그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없는 부드러움이에요. 한없는 약함이에요. 그걸 미메시스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미메시스, 자기를 타자에게 동일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드러움, 그 부드러움을 또한 그걸 우리는 일상적으로 뭐라고 약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아도르노는 그거를 가장 강함이다 부르면서 바로 그것이 주체의 아주 엄청난 그런 강함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더 얘기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주체성을 통해서 즉 주체를 더 강화시키면서 객체와 만나기다. 근데 저기다가 그래서 독일어를 읽으시는 부분은 읽으시겠지만 프라이하이트 좀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객체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자유예요. 프리덤인데 그래서 두루히라고 하는 말은 through란 얘기예요. 뭘 통해서란 말인데 매어, 더 모호합니다. 더 많은 것. 그러니까 주체에게서 더 많은 것을 주면서 말하자면 주체가 더 주체화가 되면서 객체에게 접근할 수 있는 자유를 어떻게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부정변증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테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제입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가로치고 이게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렇게 두려움 없이 가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은 계몽의 변증법에서 바로 최초로 합리성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이로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말 합리성답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그러한 거의 원죄 비슷한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거는 바로 아닌 두려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한없이 합리성이 유약했던 시기에 그것에 비해서 지나치게 강력했던 그런 자연의 힘 앞에서 합리성의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바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런 이제 공포가 뿌리 박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후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포를 극복하지 못하고 합리성과 다른 것, 다른 말하자면 비합리적인 것, 혹은 자연적인 것, 뭐 신체적인 것, 바로 과거의 막강한 공포를 불러일으켰던 그런 트라우마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키고 있는 그런 모든 것, 그것들 다시 말하자면 합리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 그거를 바로 비동일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das nicht identisch라고 부르는데 동일화할 수 없는 것, 비동일자로 근데 그 비동일자의 그런 영역에 들어가 있는 것들에 대해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합리성이 끊임없이 지배를 하고 억압하지만 그 억압이 사실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이냐? 두려움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객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아도르노에게 비동일자를 얘기를 하고 있다면 이 객체에게 나아갈 수 있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죠? 바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해소되지 않는 한은 결코 그 객체에 대해서 자유롭게
다가갈 수가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런 자유를 획득하는 것이, 객체에 대해서 자유를 획득할 수 있는, 자유를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 객체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합리성으로 하여금 합리성답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을 추구하기 위한 중요한 그런 원칙이 약간 아이러니컬하긴 하지만 그런 아도르노에게 주체라고 하는 것을 더 강화시키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좀 이 네거티브 디알렉틱 부정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그런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물어볼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러한 명제가 아도르노에게 그토록 중요한가? 그리고 왜 이런 명제가 아도르노에게 그토록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계몽의 변증법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뒤로 돌아갈 수는 없고 앞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뒤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뒤로 돌아가봤자 에덴 동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또다시 바로 두려움을 갖지 않으면 안 되고 두려움에게 종속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런 원시 상태밖에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록 그 과정이 잘못되긴 했어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계몽주의자로서의 아니면 진보주의자로서의 그 아도르노의 그런 근본적인 그런 철학적 명제가 있기 때문에 결코 서브젝트라고 하는 걸, 주체라고 하는 게, 합리적 주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면서 객체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자유는 그 자유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명제가 주장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주체를 더 강화할 때만, 그리고 주체의 강화를 통해서만, 즉 앞으로 가면서만 이 과정을 계몽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잘못된 주체 과정, 잘못된 그런 문명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컨세크번트하다고 얘기하는데 수미 일관하게 끌고 나갈 때만 비로소 어떤 그런 자유는 획득되는 것이지, 흔히 우리가 알고 흔히 주장하듯이 혹은 파시즘에 그렇게 얘기했듯이 파시즘의 낭만주의나 아니면 게르만 신화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보여주는 것처럼 바로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자유의 그런 길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아도르노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아도르노의 철저한 그런 계몽주의자 그리고 모더니스트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모더니스트로서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명제를 한번 이해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부정변증법이라고 하는, 혹은 더 많은 주체성을 통해서 객체와 만나는 자유를 지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아도르노가 첫 번째로 물어보고 있는 것은 바로 사유란 도대체 뭐냐, 이게 Was ist das Denken인데, 사유가 도대체 뭐냐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이제 던지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질문에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기존까지 사유라고 하는 것은 폭력과 연루돼 있고, 그리고 지배와 연루돼 있고, 두려움과 연루돼 있기 때문에 다시 아도르노가 사유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는 기존적으로 있었던 철학사적으로 주어져 왔던 모든 사유들에 대한 철저한 자기 반성의 그런 문제 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사유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유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데서는 바로 그 안에 이 사유의 깊은 상처 아니면 사유의 어떤 트라우마를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제기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치유는 사유 자신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러나 스스로 그 밖으로 과정적으로 이후의 과정을 통해서 벗어나오지 못했던 그러한 점에서는 분명히 잘못이 있는 그러한 것은 사유가 원초적으로 껴안고 있는 그런 죄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개념,
그래서 어떻게 사유가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거냐라고 하는 것. 즉 죄라고 하면 지배죠. 타자를 지배하면서 자기를 유지하려고 했었던 이것을 죄라고 본다면, 그래서 이 죄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거냐, 어떻게 대속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이제 제가 첫 번째 시간이나 두 번째 시간에 바로 달팽이에 대한 그런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달팽이라고 하는 아직까지 자연에 대해서 말하자면 폭력을 받지 않았던 그런 상태에서 바로 그 달팽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다가 폭력을 당하고 들어갔다 다시 나오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달팽이는 바로 그런 과정에서 정신과 신체라고 하는 것이 분리되면서 그리고 정신과 신체라고 하는 것이 다 같이 바로 두려움에 의해서 그리고 폭력에 의해서 바로 이제 딱딱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달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육질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육질 덩어리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바는 아직까지 정신과 신체라고 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바로 육질이라고 한 신체로 있다가 자연의 외부 상황으로 이것이 나아갈 때는 긴 어떤 그런 목이나 눈이나 귀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밖으로 나가는 그 신체의 모습은 다름 아닌 그런 정신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물론 달팽이가 정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소위 그런 괴테의 파우스트에 보면 메피스토펠레스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달팽이를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내는데 바로 그런 식으로 아직 한 덩어리의 육질로서 정신과 신체가 같이 있었던 그 부분이 다름 아닌 자연으로 나아가서 폭력을 받으면서 소위 정신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다. 이게 상상이라고 하는 게 생겨난다. 또 하나의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나 아니면 비물질적인 세계를 바로 말하자면 이제 갖게 되는데 그것이 공포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공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물질적 영역이 아니죠. 물질적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런 정신이라고 하는 그 영역이 공포에 의해서 경직화되고 그리고 달팽이의 한없이 부드러운 이 육질의 신체적인 부드러움은 끊임없이 그 외부의 폭력에 의해서 점점 위축되면서 딱딱해지는. 그래서 정신은 공포에 의해서 딱딱해져 버리고 신체는 실제적인 폭력에 의해서 딱딱해져 버리는. 이것이 정신과 신체의 분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도르노에게는 하나의 그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조건이 되는 것인데 이 조건이 설정되는 발생하는 그 과정, 시초 과정 자체가 다름 아닌 이 폭력과 두려움에 의해서 이미 상처를 받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보게 되면 다름 아닌 이제 그 달팽이의 이해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공포와 그리고 실제적인 폭력에 의해서 정신과 신체가 다 같이 이게 딱딱해져 버렸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과정인데 다름 아닌 이 정신과 신체가 다 같이 딱딱해지도록 가해진 그런 폭력이 내재화되는 것이죠. 정신에게 내재화된다.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폭력, 공포에 의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아도르노의 그 말을 따르면 자기 유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본능이 생기게 되고 이 자기 유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본능은 다시 무엇이냐 하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연상시키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저항으로 이제 나가고 그냥 폭력에 젖은 저항이기 때문에 무력한 저항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전부 내치는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버리는데 신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신체라고 하는 것이 다름 아닌 내적 자연이다. 내적 자연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연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자연과 물론 연관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 신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제 변형돼서 정신에게 두려움을 이제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정신은 자연에 대한 외적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자기 신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또한 받아들이게 되면서 사실은 신체에게도 가해지고 정신에게도 가해졌던
그 폭력이 내부화, 그러니까 내재화되면서 정신이 내적 자인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폭력을 이제 가하게 되는, 이걸 볼 때, 이걸 그래서 이걸 내재화라고 하는, 아니면 내면화한다고 그러죠. 내면화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다가 그걸 품는데 잘못 품는다라고 해서, 그래서 내면화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내면화 과정이 정신분석학적 용어지만, 예컨대 우리 시어머니 며느리의 오래된 그런 그 고부간 갈등도 내면화 과정이죠. 폭력의 내면화 과정이죠. 그렇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폭력을 가하면 며느리는 그 폭력을 해소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내면화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복수하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에 대해서. 그래서 이 복수 과정이 이러니까 뭐 한해 과정이라는 게 사실은 이 내면화 과정인데요. 바로 이게 트라우마가 치유되는 게 아니라 트라우마가 똑같은 방식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 이제 그거를 뭐 바로 그런 한해 과정으로도, 물론 한해는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러한 과정으로 설명해 낼 수 있는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가 받은 폭력을 자기에게 다시 행사하는, 그리고 그 폭력을 확대 재생산하고 그러한 자기에게의 자해 과정을 통해서 바로 자기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렇게 그러한 유지는 결국은 계속 자기를 유지하면 할수록 결국 무엇이 되느냐, 자기에게 대한 폭력을 끊임없이 가해야 하는 그런 폭력이 되는 과정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그 끝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주체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아니라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주체의 포기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체라고 하는 것은 정신과 신체를 다 같이 향유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바로 그러한 그 병든 주체가, 무력한 주체가 이제 탄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로 이 사유는 그 하나의 자기 신체를 구체적으로 폭력화하는 어떠한 그런 폭력의 사유 시스템을 이제 갖게 되는데, 즉 타자성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배제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두려움의 하나의 논리를 이제 발견을 하게, 논리로 구축이 되는데요. 그래서 사유는 우리는 방법을 통해서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유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사유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메토돌로지다. 그러니까 사유 방법론이다. 방법론은 또한 개념 운동이고요. 우리는 보통 그걸 로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논리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논리가 바로 구축된다. 그래서 그 논리가 구축되기, 사유 방법이 구축되는데 그것이 포멀 로직이다. 이렇게. 영어로 쓰면 C가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포멀 로직이다. 그러니까 사유하는 방식인 그런 논리가 이제 완전히 형식화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실 논리학 같은 데서는 바로 이 포멀 로직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바로 아도르노가 이 포멀 로직에 대해서, 포멀 로직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사유의 메커니즘으로 이제 보죠. 사유가 자유를 갖는 것이 아니라 사유가 어떤 방법론으로 구축되어서 그 방법론을 따라서 자동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이것은 결코 이 사유의 그런 자유운동이 아니라 사유의 어떤 구속운동으로 이제 보게 되고, 바로 이 자유가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오로지 방법론이 허락해 주는 것만 사유하고 있는 이것은 다름 아닌 뭐냐면 내재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마넨스다. 그래서 내재성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사유는 방법론이라고 하는 내재적, 폐쇄적 감옥 속에 갇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부, 타자, 이것에 대해서 결코
말하자면 그것들과 그 어떠한 디알로그나 그 어떤 그 관계를 이제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그런 그 자유를 더 이상 구가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달팽이죠. 자기 각질 속에 꼭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 숨어서 바로 외부를 완전히 그 인정하지 않고 일종의 감옥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이거를 아도로는 사회에 들어가면 사회를 바로 그 관리사회라고 이제 부르고, 그 현혹사회라고 부르고, 이제 이러는데, 바로 그 하나의 그런 틀 속에 로직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 이제 그 완전히 질식당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는 아도로노에게 포멀 로직 속에 갇혀서 질식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식, 숨이 막혀 있다. 숨이 막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에게는 깊이 어떤 분쉬, 어떤 그런 소망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숨 한 번 크게 쉬는 거다라는 거죠. 숨 한 번 크게 쉬는 거다. 그래서 심호흡에 소망이 있다, 사유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유가 깨치고 자기의 그런 각질을 깨치고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깊은 그 사유의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이 그러나 결코 사유가 다른 사유를 할 수 있는 실천으로 옮겨지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나가면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바로 객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객체에 대해서 문을 열 수가 없다. 그러나 문이 열려지지 않은 것은 사실은 밀실공포증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임마넨츠라고 하는 방법론의 포멀 로직의 어떤 공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무수한 사유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 또 뉴라고 하는 것, 이 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아주 그 아도로노의 집착은 그 모더니스트로서의 어떤 그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코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사유가 경험할 수 없다 그랬어요. 네? 익스피리언스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경험할 수 없다 그랬어요. 경험이 없는 사유, 이건 메마른 사유이고, 그리고 경험이 차단된 사유는 끊임없이 자기를 그 반복 재생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다름 아닌 뭐냐면 숨막힘이다. 그리고 그것이 질식이다. 그리고 그게 부자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부정변증법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그런 그 문제항은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심호흡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사유가 스스로 그 자유를 소망을 통해서 바로 그걸 실현하고 그걸 통해서 자유를 획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 부정변증법의 이제 근본적인 이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점에서 볼 때 그러나 딜레마가 있다는 겁니다. 이 딜레마가 있는데 어떤 딜레마냐 하면 다름 아닌 주체와 객체가 혹은 뭐 합리성과 자연성이 또는 뭐 정신과 신체가 혹은 나와 타자 뭐 이런 관계죠 다. 그리고 사회론에 들어가면 바로 이제 개인과 소위 사회의 문제 뭐 이런 식으로도 계속 주객관계인데요. 이 주객관계가 그렇게 쉽게 풀리는 상황 아니면 아폴이라고 얘기하는데 아폴리는 철학 용어인데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풀 수 없는 문제. 풀 수 없는 문제예요. 바로 이 아폴리 관계로 엉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체는 두려움 때문에 결코 객체에게 스스로 문을 열 수가 없다. 객체는 뭐냐 하면 어떻게 된 거죠? 바로 구체적인 어떤 그런 폭력에 의해서 꽁꽁 자기 각질 속에 숨어 있는 그런 달팽이처럼 결코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 아무리 주체가 불러내도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또 주체 자체는 뭐냐면 아무리 나가려고 그래도 문이 열리지를 않는다.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주체도 객체에게 가는 일이 불가능해요. 객체도 주체에게 문을 여는 일이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이 문제가 바로 아도르노가 처하고 있는 그런 그 아포리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계몽의 변증법에서 충분히 설명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객체도 절대로 주체에게 하도 폭력을 당해가지고 바로 이 객체도 전혀 주체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또 주체 자체는 객체에 대해서 하도 오랫동안 두려워해가지고 이 객체에 대해서 열고 싶어서 열 수 있는 그런 그 자유를 갖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서로 아무리 접근을 하려고 해도 접근 가능성이 실제로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유가 아무리 이 주객 관계를 바꾸어내려고 해도 그리고 숨 한 번 쉬려고 해도 그것이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지를 않는다. 이 관계성이 그래서 또 더 딜레마인 것은 움직이면 주체가 객체에게로 움직이면 객체는 어떻게 되는 거죠? 폭력을 더 당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폭력을 더 당하니까 객체는 주체에 대해서 더 깜깜하게 문을 닫아버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바꾸려면 사유 자체가 다른 식으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생각되는 거죠. 그렇죠? 사유 자체가. 그 사유가 어떤 사유냐 하면 바로 게발트 프라이 하다고 해요. 폭력이 없어야 된다. 폭력 없는 사유. 혹은 이 말은 그 전제가 두려움 없는 사유. 그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맨 처음에 두려움 없이 객체에게 갈 수 있는 자유. 바로 그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바로 어떻게 사유가 주체가 객체에게 두려움 없이 다가가고 어떻게 객체는 바로 그 주체를 향해서 스스로 문을 열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 문제가 사실은 부정변증법이 개념운동을 통해 가지고 찾아 나가고 있는 바로 그러한 그 자유의 회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사실은 부정변증법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체적인 이제 문제항입니다. 그래서 문제항이에요. 일종의 방정식이죠. 이게 복잡한 방정식인데 이 방정식을 어떻게 풀 거냐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문제가 실제로는 이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이제 한 번 더 짚고 넘어야 될 것은 아도르노에게 모든 문제의 바로 이 분리에 있다는 걸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습니다. 분리. 인간이 자연 속에 매몰되어 있다가 인간이 되어서 인식 기능을 가지고 밖으로 나왔을 때 자기가 들어있었던 자연과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이름에 그런 또 하나의 자연이 깨지는 거죠. 깨지는 거다. 찢어지는 일인데. 그래서 아도르노는 이걸 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찢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실은 잘 찢어졌으면 아무 문제가 없으련만 그러나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린 것처럼 폭력 관계, 죄의 관계, 공포의 관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게 상처가 돼버렸다. 상처가. 그래서 이 상처는 그래서 분리된 것, 즉 자연과 이성 그리고 혹은 인간과 자연이라고 이 분리 관계라고 하는 것은 원초적인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아도르노에게 이 분리라고 하는 것은 분리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해소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거죠. 분리되지 않은 상태를 가정을 하게 되면 인간이 동물처럼 자연 상태 속에 그냥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될 문제가 아닌 거죠, 그거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주체 문제를 거론하게 되면 이 분리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분리가
이 잘못된 어떤 찢어짐에 어떤 잘못된 어떤 그런 상처라고 하는 이름의 이 트라우마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분리가 해소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무효화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리된 것이 잘못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게 치유가 되려면 이 분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아인하이트 어떤 그런 동일성을 가져야 되는데 동일성의 어떤 그런 관계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 그래서 아도르노가 얘기하는 것은 그다음에 방법론으로는 분리를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이렇게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분리를 해소시키는 것은 그 분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분리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 말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하고도 거의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그 명제가 있습니다. 분리라고 하는 것은 해소시킬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무효화시킬 수 없는 것이다. 분리는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지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해소되는 것은 분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두 개의 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명제를 아도르노는 사실 이덴티테이트, 그다음에 니히트 이덴티테이트라는 말로 얘기를 해요. 말하자면 동일성, 비동일성의 관계. 그래서 동일성, 비동일성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자, A와 B가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 이 상태인데 분리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정신과 신체가 그렇듯이 A와 B는 분리되어 있지만 동시에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분리되었지만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만일 A 쪽에서 이거 예컨대 이게 정신이고 이게 신체라고 한다면 동일성의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즉 A가 B를 분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를 해소시켜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거를 그냥 껴안아 버리면 이거를 아도르노는 토텔러티라고 그래요. 총체성이라고 부릅니다. 껴안아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분리는 해소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소될 수 있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을 그렇게 되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을 그렇게 되게 만들어 놓게 되면 결국은 뭐냐 하면 당연스럽게 여기에 폭력이 가해지고 이 폭력이 가해지면서 동일화된 것은 결국은 동일화시킨 것은 나중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동일화로 끝나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성과 신체가 분리되어 있음을 억지로 동일화시켜버리면 우리는 충분히 봤잖아요.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신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돼요? 억압할 때만 가능해요. 그러면 뭡니까? 결국은 비동일화로 끝난다. 동일화를 시켜놨지만 결국은 동일화가 아니라 이 신체에 대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비동일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없는 거를 억지로 그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나중에는 그거 만들어 놓은 것이 안 만들려고 했던 바로 그게 되어버린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비동일화라는 거는 뭐냐? A와 B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분리라는 걸 극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냥 나눠버리면 어떻게 되죠? 나눠버리면 그죠? A와 B가 자체로서 분리된 상태로서 그걸 이제 파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체어 팔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조각난 상태로 각자의 동일성밖에 못 지니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이거를 해소하는 방식은 이 분리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분리를 아도르노는 몇 번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면 해소될 수 없는 것, 그러나 해소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리를 통해서 해소된다. 그래서 그게 가능해지면
이 토텔러티, 총체성이라는 그런 말과 다른 식으로 소위 진퇴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증법적 용어로 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퇴제 있고 안티퇴제가 있고 명제 있고 반명제 있고 이게 매개 관계를 통해서 하나로 이제 그 변증법적으로 하나의 아인하이트 단일성을 이루게 되면 그거를 합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 진퇴제라는 말을 빌려서 총체성과 진퇴제, 합, 이거 뭐라고 어떻게 얘기를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누가 한번 번역해 보십시오. 진퇴제라는 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합일성? 그것도 좀 이상하고 어쨌든 간에 합일성이라고 얘기합시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바로 총체성과 합일성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거다. 총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동일화를 거쳐서 결국은 비동일화로 건너가는 그러한 그 모습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합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분리를 통해서 극복해냈을 때 도달하게 되고 있는 각자가 아이덴티티, 자기의 고유성을 지키면서도 그러나 서로 무관하지 않은 어떤 통합적 그런 그 관계를 지니는 상태, 이거를 바로 합일성이라고 얘기하고, 이건 이제 아도르노가 나중에 그걸 화해라는 말로 얘기를 해요. 화해 상태다. 이건 나중에 제가 뒷부분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바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되게 복잡하시죠?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좀 사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좀 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좀 사유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좀 오늘은 좀 힘들어도 좀 들으십시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방한 거지요. 예, 당연히 그렇죠. 예, 무방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 분리 문제에서 화해에 기르는 길이 어떻게 가능할 거냐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포리의 문제를 껴안고 있다. 그래서 이 아포리를 어떻게 벗어날 거냐라고 하는 문제.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 부정변증법을 통한 그런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유가 새로운 사유, 이러한 그 딜레마로부터 벗어난 아도론의 큰 원칙 중에 하나는 이 사유라고 하는 것이, 즉 포멀 로직이라고 하는 게, 형식 논리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완전히 자동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자동화되어 온 것은 결코 끊어짐이 없이 연속성을 지니게 된다. 말하자면 우리가 사유를 하게 되면 다른 식으로 사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유를 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이미 뭡니까? 제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유 운동이라는 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미 포멀 로지컬하게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사유를 하면서 다른 사유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되게 그러니까 수행적 모순을 지니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유를 하겠다고 해도 이미 그 다른 사유를 하겠다는 것이 사유이기 때문에 그 사유가 이미 다른 사유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식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유를 한다고 해도 이미 다른 사유가 아니라 다른 사유를 동일한 사유로 이미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쉽게 뭐 손바닥 뒤집듯이 그건 이제 언어 유희는 가능하다. 이게 다른 사유다. 이거는 전통적인 사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개념 운동 자체가 이미 사실은 이 개념 운동 자체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자기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트립에 의해서, 어떤 추동력에 의해서 그냥 움직여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 이걸 어떻게 중단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향 전환을 하려면 어디서 꺾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을 하게 되면 꼭 방향 전환이 이루어야 되는데 이 방향 전환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일단은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continuitate라고 하는 게 discontinuitate로 일단은 잘려져야 된다. 중단이 돼야 된다. 근데 원론적으로 보게 되면 사유가 그냥 진행되는 한은 절대로
이 continuitate가 바로 discontinuitate로 정지될 수가 없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어떤 계기가 와야 된다. 어떤 계기가 이 자동화된 사유운동의 컨티뉴이 속으로 뛰어들어와야 된다. 그걸 충격이라고. 나중에 예술 이론에 들어가게 되면 현대 예술은 쇼크 에어파로입니다. 결국은 충격 체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바로 왜 현대 예술을 이해하는 일이 다른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현대 예술이 전통적인 예술과 소위 근대성 개념에 의해서 완전히 손을 끊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작품화되면 보는 사람이 충격을 받게 되고 충격받으면 지금까지 쭉 내재화되어 있는 어떤 사유운동이 그냥 중단되어 버린다.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현대 예술의 예술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유를 바로 경험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논리가 가능해집니다. 그건 예술 이론 건너가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두 번째 과정은 뭐냐면 이 계기가 뛰어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가 독일 말로 아우프부르크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아우프부르크는 꽃 같은 게 이렇게 모여 있다가 꽃봉오리에 터지는 거고 이게 갑자기 톡 터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는 이제 아우프브레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돌연한 깨짐 같은 것들이 온다. 그런 계기가 오죠. 이 계기가 중요한 계기가 어떤 거냐 하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로 이디오징크라티시라고 하는 그런 병적 혐오감이라고 하는 그런 그 돌발적인 그런 체험 이것이 사유에게 올 때가 있다는 거죠. 즉 사유가 중단되는 계기가 온다. 그래서 지난 시간인가 제가 예를 들면 지난 시간인가 그런 예를 드렸을 때는 어린 아도르노가 우연스럽게 슈퍼마켓에 엄마 따라갔다가 혼자 심심해서 밖으로 나왔을 때 그 컴컴한 저 뒤편에서 어떤 트럭 하나가 서 있고 그 트럭에 문이 열려 있고 그래서 저게 저 안에 뭐가 들었을까 하고 갔을 때 그늘진 곳에 바로 죽어서 그냥 죽어 있는 어떤 개의 신체를 보았을 때 바로 그때 이제 아도르노가 자기가 스스로 더 이상 사유가 언어가 아니라 어떤 외침이 입에서 튀어났을 때 그래서 뭐냐 what is that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 이 순간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그냥 흘러가던 사유가 돌연한 계기를 만나면서 더 이상 뭐죠 움직이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베냐민이 예를 들면 베냐민의 인용론 같은 것도 거의 비슷한 계기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우리는 글을 쓰다가 논문 같은 거 쓰다가 누구 인용을 하는데 그 인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그 베냐민이 얘기하면서 인용은 내가 마음 놓고 맨날 건너 다니던 산을 넘어갈 때 갑자기 튀어나오는 산적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넘나 다니는 산길은 뭐죠? 산보죠, 뭐 그러니까 안심하고 늘상 걸어 다니는 그런 보폭으로 늘상 걸어 다니는 어떠한 그런 길을 따라서 그냥 걸어가고 있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라고 다 이미 알고 걸어갈 때 그러나 갑자기 숲에서 산적이 내리고 뛰어들어서 그 길을 막아버리게 되면 그 이전까지 산을 넘어가던 사람에게 유효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죠? 중단되어 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통용이 안 돼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죠? 대처해야 되죠.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글쓰기에 있어서 인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흘러내려가고 있는 논조가 보다 부드럽게 흘러내려가기 위해서 인용하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는 그렇게 인용하죠. 그렇죠? 네? 인용하죠. 즉 끊어진 자리를 봉합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용문이란 부드럽게 인용하고 봉합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봉합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죠? 끊어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내 글 속에서 인용이라고 하는 것은 돌연스럽게 습격하는 산적과 같다. 뭐 이렇게 이제 베냐민이 얘기한 바 있는데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병적 혐오감이라고 하는 건 뭐냐? 너무 끔찍한 어떠한 그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충격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계몽의 변증법에서 지난 시간에 같이 읽은 어떤 대목이 있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 뭐죠?
나의 몸속에 움츠리고 있고 지배당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그냥 잠들어 있던 나의 본능적인 세포들이 뭐죠? 내 몸 밖으로 튀어나간다. 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근데 이것들이 잠들어 잊혀진 채로 망각된 채로 억압된 채로 아무 기능도 못하고 있었던 이유는 뭐죠? 내 안에 있지만 그거는 바로 합리성에 의해서 전부 관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계기를 통해서 사유가 깨닫는 것은 합리성 속에 미메시스가 있다는 것. 합리성 속에 미메시스가 있다는 것. 즉 사유 속에 신체성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사유는 라티오는 그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철저하게 자기 시스템을 만들어 놔서 그 시스템이 강력한 방어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 관계, 이런 계기를 만나게 되면 이 안에, 내 안에 어떤 낯선 것이 있구나. 그리고 이 낯선 것을 내가 철저하게 통제한 줄 알았지만 이 통제라고 하는 것이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공포에 직면을 하게 되면 생각이 먼저 가나요? 아니면 우리의 신체가 먼저 나갑니까? 언제나 그런 위기 상황에서는 비상사태에서는 우리를 지켜주거나 우리가 내세우는 것은 뭡니까? 바로 신체성이죠. 하다못해 맨날 빌빌 졸고 집에 버스 타고 가다가도 때만 되면 딱 깨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골목길을 가다가 누가 습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소리부터 지르게 되는 그런 거고. 위기가 오게 되면, 눈 같은 거 오게 되면 내가 온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건 눈부터 감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계기가 이 자동화된 사유의 운동 속으로 뛰어들어오게 되면 무엇이냐면 사유가 그때 이 컨티뉴이티가 디스컨티뉴티 된다. 그래서 분절된다는 거죠. 중단된다는 거죠. 예. 중단되는 것이다. 바로 이 중단 지점, 이 끊어지는 지점. 예. 바로 이 끊어지는 지점이 자동화되던 것이 끊어져서 이 계기에서 그 다음에 그러나 이 계기를 이 끊어지는 그런 이 지점을 바로 아도르노가 바로 fast 할텐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잘 쓰는 말 중에 꼭 붙든다라는 얘기인데요. 꼭 붙든다. 여기를 꼭 붙들고 더 이상 바로 이 끊어진 사유 운동을 다시 이어가지 않는 거다. 이게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죽은 개구나. 뭐 그렇지 라고 금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외침에 대해서 맞서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 사유가 바로 다시 원래 상태의 운동으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정지된 상태로 새로운 사유의 기점을 일단은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바로 이때 이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게 대시라고 하는 것, 이 대를 내가 멈추고 그리고 그 뛰어들어온 타자성에 대해서 내가 맞선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가 되냐면 1차적으로 이 맞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나에게 온다는 거죠. 그걸 바로 아도르노가 오펙트하다라는 말로 쓰깁니다. 그래서 꽁꽁 뭉쳐 있어가지고 결코 사유에 대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건 무엇입니까? 그동안 사유에 의해서 하도 억압을 받아서 어떻게 된 거죠? 완전히 사유에 대해서 사유를 불신하고 그 사유의 접근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는 어떤 신체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비동일자입니다. 이 비동일자를 뛰어들어오긴 했지만, 이 비동일자에 대해서 사유가 바로 접근해 가려고 할 때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도 대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뭐냐? unfair 슈텐틀리하다.
이해할 수 없다. 분명히 체험이기 때문에 실제하기는 하는데, 분명히 실제하긴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즉 열리지 않고 풀리지 않고, 그리고 더더욱 문 절대로 열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리 접근을 해가도 결코 알 수 없는 어떠한 것. 바로 이런, 예컨대 여러분이 어떤 공포 같은 거를 진짜 병적 혐오감 같은 거 탁 이렇게 맛보게 되면 그 체험했을 때 그 체험이 뭔지 꼭 붙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만일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게 이해 가능한 하나로,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결론이 얻어지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 것들을 만나게 되면 나중에 물론 얘기가 되지만 사유가 끊임없이 접근을 했다가 비켰다가 가서 무엇라고 규정해 놓으면 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또 가야 되고, 또 그쪽으로 가게 되면 또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딴 데로 가야 되고, 이런 식의 끊임없는 사유운동이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아도로는 이제 사실 그 문제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놀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고 있는 사유와, 당연히 이 사유는 여전히 포멀 로직에 습관화되어 있는 사유예요. 그러나 이 포멀 로직에 대해서 전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는 소위 다스 오팍테라고 얘기하는데, 이 딱딱한 것, 이것이 맞서는 과정이 생기고, 이 둘이 맞서는 거죠. 이 맞서면서 사유는 하나의 새로운, 이전에 있지 않았던 하나의 자장권을 형성한다. 자장권이라는 게 뭡니까? 두 개의 힘이 서로 맞붙여가지고 서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운동이 있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양극성이 서로 마주쳐가지고 서로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자장권을 만드는 힘의 그런 마주침의 상태가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 영역 속에서 바로 이제 새로운 사유는 이제 길 찾아가기를 이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자장권 안에서 이 포멀 로직은 뭡니까? 자기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딱딱한 그런 대상과 서로 마주쳐가지고 풀려고 하는 그런 운동 속에서 뭘 느끼냐 하더라 그럽니다. 그래서 현기증을 느끼게 된다. 현기증을 느끼게 된다. 왜? 안 풀리니까. 그리고 아무리 그것을 열려고 해도 안 여니까. 그리고 도대체 그것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유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가 되고, 그런 상태에서 현기증이라고 하는 것과 만난다. 그래서 아도나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슈빈델 에어 레이겐데라고 얘기하는데, 이 안에서 사유는 바로 그런 현기증을 체험하게 되죠. 현기증이라는 게 뭐죠? 자기가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쭉 해왔던 어떤 포멀 로직의 운동이 바로 어떻게 되는 거죠? 도저히 먹히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체험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버티기를 못하는 그런 자동적인 사유는 어떻게 되냐 하면, 혹은 전통적인 사유들은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되면 다시 금방 이걸 포기하든지 아니면 이거를 말하자면 자기 동일화 원칙을 통해 가지고 이 해결되지 않은 주객관계를 해결된 것처럼, 이게 사실 해결의 문제인데, 즉 태제와 안티태제가 서로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합태제로 가지고 가는 것처럼, 바로 이것을 금방 이 힘의 그런 갈등 관계를 금방 해소시켜서 원래 상태의 그런 형식 논리적 그런 영역으로 이제 치환시킨다는 거죠. 이랬을 때 이거는 약한 주체가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약한 사유 주체가. 왜? 이길 힘이 없으니까. 이길 힘이 있으니까 일종의 퇴행을 해버리는 거죠. 자기가 원래 있었던 영역으로 그냥 되돌아와 버리는 것. 그런데 강한 사유는, 강한 그런 주체는 버티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버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도르노의 그런 사유 태도 중에 이 버티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끝까지 쓰러지지 않기, 포기하지 않기라고 하는 건데, 바로 이 버티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풀리지 않는 그 대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접근해 간다. 즉 미메시스 운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유와 미메시스가 같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미메시스적 개념 운동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미메시스. 더 이상 포멀 로직적 개념 운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미메시스적 개념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딜레마에서 일단 사유의 그런 그 자동성에서 단절이 되고 단절돼서 새로운 사유의 자장권이 형성되고 이 자장권 속에서 사유는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강한 사유는 다름 아닌 미메시스 운동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개념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장권 안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어떻게 새로운 운동, 새로운 그런 경험이 가능해지는가라고 하는 것이 두 개의 그런 변증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는 안과 밖의 변증법이고 하나는 다름 아닌 가까움과 먼의 변증법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차가움과 따뜻함의 변증법인데 이거는 나중에 그러니까 미학 이론 들어가게 되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안과 밖의 변증법, 그 다음에 가까움과 먼의 변증법, 그리고 차가움과 따뜻함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 나름대로 그 아도르노의 그런 사유 운동을 이제 규정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만든 건 아니고 분명히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안과 밖, 그 다음에 가까움과 먼이라고 하는 이런 그 단어를 쓰고 있지만 이 세 개의 변증법으로 일단은 설명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과 밖의 변증법이다. 그리고 가까움과 먼의 변증법이다. 이건 사실 베냐민으로부터 이제 차용된 거죠. 바로 아우라의 개념 같은데 아우라가 뭐죠? 아우라는 아무리 멀어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바로 받아들이게 되는 어떤 심리적 현상을 얘기를 해요. 즉 뭐냐면 가까움과 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안과 밖의 그런 변증법도 있습니다. 즉 아무리 그 멀리 있는 것도 그냥 멀리서 내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또 그 안에 밖에 있는 것도 아무리 멀어도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안과 밖, 그 다음에 가까움과 먼이라고 하는 이런 그 변증법을 통해서 우리가 독특하게 경험하고 있는 어떠한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을 베냐민은 바로 아우라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우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경험 현상이에요. 사유가 경험을 할 때, 경험이라고 하는 건 신체적 그런 그 모티브가 같이 움직일 때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죠. 사유가 신체적인 계기를 버리고 하게 되면 오로지 사유의 결과 아니면 포멀 로지컬한 그러한 그런 개념적 어떤 그런 결과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유가 신체적 계기와 같이 움직이게 되면 다시 말해 안과 밖, 먼과 가까움, 따뜻함과 차가움이라고 하는 이런 변증법적 운동을 일으키게 되면 사유가 독특한 하나의 그런 사유 포멀 로직으로서는 도저히 얻어낼 수 없는 어떤 현상을 이제 갖게 되는데 그걸 경험이라고 불러요. 경험이다. 그래서 즉 라티오하고 합리성하고 미메시스가 같이 운동을 일으키면 어떤 인식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인식은 더 이상 포멀 로직하거나 합리적인 인식이 아니라 경험적 인식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소위 이 자정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주객관계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주객관계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식이 문제되지만 이 인식이 경험으로 이제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운동이요. 그 부분을 이제 좀 더 이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잠깐 쉬고 할까요? 잠깐 쉬고 하죠.